조선 초기 어느 가난한 선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놀랍게도 몇 년 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 한 양짜리 금간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 선비는 어떻게 모함받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금간 그릇이 그의 운명을 바꾼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상도의 작은 마을 초가삼간에서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선비는 28배 나이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헐어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었고 벽은 금이 가 있어 겨울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집이 낡은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굶주리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앓기 시작한 병이었는데 약을 지을 돈이 없어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겨우 8살이었고 딸아이는 5살이었는데 두 아이 모두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족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책을 살 돈도 없고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갈 노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봄, 선비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책 2권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책들은 선비의 조부께서 평생 아끼시던 것으로 선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이 위중해지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책 2권을 깨끗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에게 장터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자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아들과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 잘 있거라. 두 아이는 배고픈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터까지는 한 시진 남짓 걸어가야 했습니다. 선비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채 뜨기 전이라 길은 어두웠지만 선비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선비는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벌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들, 옷감을 펼쳐놓은 행상들, 그리고 온갖 생활용품을 파는 좌판들이 즐비했습니다. 장터 특유의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선비는 서적을 파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작은 서적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중년의 사내로 안경을 쓰고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책을 보이자 서적상은 관심 있는 눈빛으로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서적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책의 상태가 좋지 않고 요즘 이런 책을 찾는 이가 드물어서 값을 많이 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냥이면 어떻겠습니까? 선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냥으로는 약값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두 냥의 무게가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선대의 유물을 판 대가치고는 너무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주인에게 아내의 증상을 설명하고 약값을 물으니 최소성량은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두냥으로는 제대로 된 약을 지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값싼 약재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선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터를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노인을 부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에만 바빴고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쯧쯧 혀를 차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예 못 본 척했습니다. 선비는 그 광경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배고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선비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을 해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 하자 노인은 힘없이 선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물물 한 모금만.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근처에 우물은 있었지만 물을 뜰 그릇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그릇 파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릇 좌판에는 온갖 종류의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기 그릇, 녹그릇, 나무 그릇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비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장, 급히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값이 저렴한 것으로 하나만 주십시오. 그릇 장수는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수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사발이었는데 가운데에 금이 선명하게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이 가서 물이 셀 수도 있지만 급하시다니 이것이라도 쓰십시오. 한 양만 주시면 됩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양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에게 떡 하나라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한 양을 꺼내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한 양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약은커녕 값싼 약재조차 구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선비는 사발을 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사발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행히 금이 가 있었지만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사발을 들고 노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선비는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사발을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십시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잡고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발의 물을 다 마신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인은 선비를 올려다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여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천한 몸이라 성함을 밝히기 부끄럽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괜찮으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지만 그 힘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양반의 그 따뜻한 마음씨, 이 늙은이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선비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이 선비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한 양뿐이었습니다. 약방으로 가서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양으로는 제대로 된 약을 지을 수 없지만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약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값싼 약재 몇 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선비의 손에는 금간 사발과 약재 몇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아내에게 약재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비는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가족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겠다. 그날 밤 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간 사발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양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산 사발이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발의 푸른빛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금이 가 있었지만 그 빛깔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선비는 사발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비는 더욱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가난이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병은 값싼 약재로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밤마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과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 달 후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28배 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노자가 문제였습니다. 집안에는 팔만한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고민 끝에 마을의 부유한 양반 댁을 찾아가 품팔이를 자청했습니다. 낮에는 양반 댁의 밭을 일구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돈은 겨우 5냥, 한양까지 가서 머물며 시험을 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지만 선비는 감사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 아내가 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급제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선비는 두 아이를 안아 올리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맛있는 것 많이 사올게. 그러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선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참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선비는 돈을 아끼기 위해 주막에도 들르지 않고 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싸구려 주막 한 칸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까지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먹는 것도 아끼고 자는 것도 아끼며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시험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선비도 있었고 백발의 늙은 선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꿈을 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가 주어지자 선비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평생 배운 것들을 글에 담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선비는 주막방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돈이 떨어져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름 후 드디어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다리로 방목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번의 낙방 끝에 드디어 급제한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선비는 급제 소식을 전했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선비는 전라도의 한 고을 현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선비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가족들과 함께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고을은 아담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선비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을 둘러보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고을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았고 병든 이들도 많았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굶주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선비는 억울한 송사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힘 있는 양반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선비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고 약한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또한 선비는 탐욕스러운 아전들을 엄히 다스렸습니다. 아전들은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 사사로이 챙겨왔었습니다. 선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은 선비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렴하고 공정한 현감은 처음이라며 감사해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녹봉마저 아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고을의 향리들과 부유한 양반들은 선비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자신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 최 씨는 선비를 몹시 증오했습니다. 최 씨는 전임 현감의 조카로 그동안 숙부와 함께 고을을 제 집안처럼 주무르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서
빼돌린 재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선비는 장부를 철저히 조사했고 부정한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최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고을의 부유한 양반들을 모았습니다. 한밤중에 은밀하게 만난 그들은 선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주제도 모르는 자를 그냥 둘 수는 없소. 우리의 살 길을 막는 자는 없애야 하오. 양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선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되었고 부정한 이익을 챙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비를 단순히 내쫓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원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아니 목숨까지 앗아가야 했습니다. 최 씨는 먼저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관아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장부를 고쳤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과 돈이 양을 줄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선비가 빼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500냥이라는 거금을 선비가 횡령했다는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장부만 조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고을의 양반들과 일부 아전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최 씨는 한양의 조정에 고변을 올렸습니다. 현감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 500냥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서류와 함께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도 함께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고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관리의 부정부패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각 조사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름 후 한양에서 조사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선비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현감, 고을의 세금 500냥을 횡령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이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소? 선비는 황당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소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미 조작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 500냥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증인들이 선비가 돈을 빼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오. 이는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오. 선비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진실이 무력했습니다. 며칠 후 선비는 결박당한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통곡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현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선비는 결박당한 채로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습했으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선비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이자 아버지가 죄인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선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백성들을 위해 애쓴 것이 오히려 화가 되다니. 선비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신문장에는 높은 관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문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고을의 세금 500냥을 횡령했다는데 사실이냐?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소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신문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한가?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가? 선비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것이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모두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인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꾸민 일이옵니다. 신문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대라. 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는데 선비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신문관이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죄는 차명에 해당하느니라. 관리로서 백성의 재물을 탐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문장 뒤편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그 사람을 풀어주시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문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주변의 관리들이 모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신문관조차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형조판서 대감께옵서. 어인일로 이곳에 형조판서.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4년 전 장터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형조판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비를 내려다보던 형조판서의 눈에 무언가 번뜩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소. 신문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이자를 아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조판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 일이오. 내가 지방을 순찰하다 병을 얻어 한 장터에서 쓰러진 적이 있소. 그때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소. 형조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소. 자신도 가난하여 집에 병든 아내와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지만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소. 마지막 남은 돈으로 물 담을 그릇을 사서 나에게 물을 먹여주었소. 신문장이 술렁였습니다. 형조판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내의 약값으로 쓸 돈을 나를 위해 썼소. 자신의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백성의 것을 탐할 리 있겠소. 신문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말씀은 귀하오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도. 형조판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셨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이 사람의 고을로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소. 형조판서는 임금께 아뢰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라도의 그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선비도 형조판서를 따라 함께 갔습니다. 고을에 도착한 형조판서는 먼저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관아가 아닌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감께서 정말로 세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시오. 백성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현감 나리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녹봉까지 아끼셔서 가난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께서는 제 아들의 억울한 송사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양반댁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을 뻔했던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백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현감 나리께서는 관아의 곡식 창고를 열어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형조 판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돌아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젊었을 때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글씨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 위조나 조작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던 형조 판서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조작된 부분의 필체가 선비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먹의 농도도 달랐고 글자의 획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내시오. 형조 판서의 엄한 명령에 관아의 서리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하급 서리들을 하나씩 불러 추궁했습니다. 압박을 받던 한 서리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대감. 소인이 장부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소인 혼자 한 일이 아니옵니다. 이방 최 씨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즉각 최 씨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눈치채고 급히 도망친 것입니다. 형조 판서는 포졸들을 풀어 최 씨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흘 후 최 씨는 이웃 고을에서 붙잡혔습니다. 형조 판서 앞에 끌려온 최 씨는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조 판서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서리의 증언, 조작된 장부,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의 진술까지 최 씨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엄하게 추궁하자 결국 최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이 꾸민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현감이 계속 조사를 하면 선대 현감이었던 소인의 숙부가 수십 년간 빼돌린 재물이 모두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전임 현감인 자신의 숙부와 함께 수십 년간 백성들을 착취해왔던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어 사사로이 챙기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청렴한 선비가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최 씨는 선비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먼저 모함하여 선비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사이의 증거를 모두 없앨 작정이었습니다. 형조 판서는 고을의 양반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와 함께 모의한 양반들이 여럿 밝혀졌습니다. 그들도 모두 선비를 모함하는데 가담했던 것입니다. 형조 판서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모함하고 백성들을 착취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최 씨와 공모자들을 엄벌하라. 최 씨와 공모한 양반들은 모두 귀양을 가거나 벼슬을 삭탈당했습니다.
가장 죄가 큰 최 씨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임금은 선비를 불렀습니다. 선비가 임금 앞에 엎드리자 임금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절개를 잃지 않았소. 그리고 형조 판서께서는 경의 인품을 기억하여 진실을 밝혀주었소. 이는 하늘이 선한 일을 돕는 것이로다. 임금은 선비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비단 100필과 쌀 100석, 그리고 은자 200냥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더 큰 고을의 수령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경은 이번 시련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소. 이제 더 큰 고을에서 그 뜻을 펼치시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형조 판서도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쌀 50석과 비단 50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날 밤 형조 판서는 선비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조용한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4년 전 나를 구했기에 오늘 내가 그대를 구할 수 있었소. 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께서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형조 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요. 다만 진실을 밝힌 것뿐이요. 그대의 선한 마음이 그대를 구한 것이요. 형조 판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날 나를 지나쳤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그대는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고 그대의 가족들은 죄인의 가족으로 평생 고통받았을 것이요. 선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조 판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형조 판서가 없었다면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조 판서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조 판서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모함하고 백성들을 착취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최 씨와 공모자들을 엄벌하라. 최 씨와 공모한 양반들은 모두 귀양을 가거나 벼슬을 삭탈당했습니다. 가장 죄가 큰 최 씨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임금은 선비를 불렀습니다. 선비가 임금 앞에 엎드리자 임금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절개를 잃지 않았소. 그리고 형조 판서께서는 경의 인품을 기억하여 진실을 밝혀주었소. 이는 하늘이 선한 일을 돕는 것이로다. 임금은 선비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비단 100필과 쌀 100석, 그리고 은자 200냥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더 큰 고을의 수령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경은 이번 시련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소. 이제 더 큰 고을에서 그 뜻을 펼치시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형조 판서도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쌀 50석과 비단 50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날 밤 형조 판서는 선비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조용한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4년 전 나를 구했기에 오늘 내가 그대를 구할 수 있었소. 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께서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형조 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요. 다만 진실을 밝힌 것뿐이요. 그대의 선한 마음이 그대를 구한 것이요. 형조 판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날 나를 지나쳤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그대는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고 그대의 가족들은 죄인의 가족으로 평생 고통받았을 것이요. 선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조 판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형조 판서가 없었다면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조 판서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나는 죽을 뻔했소. 며칠을 굶은 데다 병까지 얻어 기력이 다해 있었소. 그때 그대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오. 선비는 놀라서 형조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날 자신의 마지막 돈을 나를 위해 썼소. 아내의 약값으로 쓸 돈을, 아이들의 먹을 것을 살 돈을 말이오. 나는 그때부터 그대를 찾아왔소. 형조 판서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사발이었습니다. 가운데 금이 선명하게 가 있는 바로 그 사발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샀던 사발입니다. 어찌 대감께서 형조 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정신을 차린 후 나는 장터로 돌아가 그 그릇 장수를 찾았소. 그리고 그대가 샀던 것과 똑같은 사발을 구했소. 그대의 선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소. 형조 판서는 사발을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대에게 돌려드리오. 그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물건이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형조 판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대를 찾아왔소. 하지만 그대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소. 다만 그대의 얼굴과 목소리만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오. 형조 판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신문장에서 그대를 보았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소. 그 선한 사람이 어찌 백성의 재물을 탐했겠소. 그래서 즉시 조사에 나선 것이오.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조 판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아니었다면 소인은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형조 판서는 선비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것 없소. 다만 계속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해주시오.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일들, 앞으로의 포부, 백성을 위한 정치에 대해 그날 밤 형조 판서와 선비는 평생의 벗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더 큰 고을의 수령이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조정의 중요한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형조 판서와 선비는 평생의 벗으로 지내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한양의 좋은 의원을 만나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선비의 청렴함과 백성을 향한 마음을 높이 청백리의 칭호와 함께 편액을 하사하셨습니다. 선비의 집안은 대대로 번영했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선비는 죽는 날까지
금간 사발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 사발은 자식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전해지며 집안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양짜리 금간 사발,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선비가 장터에서 산 금간 그릇이 운명을 바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